다음에 이제 당사자로 넘어가요. 당사자. 지금 주체에 있어서 법원. 법원에서 이제 관할 같은 거가 보통은 여기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나는 관할은 결국 어디냐면 소송 요건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가서 이야기하고, 당사자도 여기서 지금 당사자가 전부 다 얘기해 주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확정된 뒤에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 소송 능력이 있을 것 등등은 이제 소송 요건이에요. 나중에 본안을 받기 위한 전제 요건인데, 그건 나중에 하는데 당사자 개념만 일단 이해를 하고, 그래서 개념은 이제 두 당사자 대립의 그런 틀이다. 당사자는 이것만 일단 해. 의의가 뭐 당사자 뭐 말로는 이렇게 써놨지만 당사자가 뭔지 모르진 않지. 근데 이게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라는 개념이 하나 2-27에 나와. 실제 무슨 권리 의무 막 이런 거가 그대로 와서 딱 맞아주면 좋은데, 우리 소송에서는 실제법에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자기가 원고되고 자기가 피고된다.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이야. 원래는 막 그 재산권 자체에 등장하는 사람인 걸 전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움이 나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건 제3자가 원래 당사자 아닌 당사자 적격적인 측면에서 제3자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 당사자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당사자 개념은 형식적이다. 그 이야기를 2-27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28은 당사자 호칭은 1심에서 원고 피고인데 항소심 가면 어떻게 되겠어? 피고가 졌고 원고가 이겼으면 항소는 피고가 하게 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는 원고인 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게 용어가 그렇다고 원고가 되는 건 아닌데 항소심에서의 원고성이 되는 거지, 피고가 2심에 가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항소심에 또 승부 뒤집으면 다시 또 원래의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할 땐 원고적인 이런 적극적인 당사자로 막 등장하지. 그래서 그게 막 유동적인 거지 고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야. 한편 반소에서는 여러분이 반소라는 게 나오는데, 원고의 본소에 대해서 반격한다는 의미의 소니까 그 피고가 반소 부분은 반소 원고가 되는 거야. 원래의 원고가 반소 피고가 되고, 그러니까 원고가 본소로서 피고한테 냈는데,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는데 피고가 원고한테 이거와 관련된 어떤 사건을 반격한다는 의미에서 반소로 내면, 요 두 번째 청구는 이 피고가 반소의 원고가 되는 표현이 나오고, 이 본래의 원고가 반소 피고가 된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다. 이 이야기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당사자는 민사소송의 주역, 당사자권. 2-29가 내가 말하는 당사자의 절차 보장이 핵심적인 내용이 10줄에 쫙 깔려 있어. 당사자권, 당사자한테 절차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 그래서 송달도 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게, 송달이 당사자가 절차 보장을 받기 위한 전제적으로 자기가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 등등을 송달받는 건데, 송달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2-30은 두 당사자 대립의 구조, 당사자가 대립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당사자 대립. 근데 특이하게 나중에 보면 두 대립 당사자라도 여러분이 공동소송을 배울 때는 X1, X2, X3가 원고가 되든지, 또는 Y1, Y2, Y3가 피고가 된다든지 해서 공동소송이라는 틀이 있는데, 이 공동소송도 틀은 복수의 당사자가 나오지만 틀은 원고 피고 틀이야.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 또는 양쪽 다 복수의 당사자가 나올 뿐이지, 틀은 기본적으로 원피고의 두 대립 당사자 제도인데, 특이하게 제3의 당사자가 등장하는 그런 게 있어. 나중에 보면 독립 당사자 참가라고 해서 79조에 보면, 독립이라는 의미는 본소송과 독립적으로 당사자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독립으로 당사자로서 자기가 본소송, 원래 전개되고 있는 소송에 가담한다는 의미에서 독립 당사자 참가가 특이하게 제3의 당사자로, 독립적인 당사자로 들어가는 틀은 있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기본적인 소송의 구조는 대립 당사자 구조이고, 원고 피고든 복수로 나오는 것도 그 틀은 기본적으로 대립 당사자 틀 속에서 복수의 당사자가 등장할 뿐이지, 틀은 대립 당사자다. 근데 특이한 게 나중에 79조에서 공동소송 다수 당사자 그 부분에서 배우는 독립 당사자 참가라는, 요거는 제3의 당사자로 들어오니까 이 틀이 대립이 아닌 그런 틀이 전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제도로서 독립 당사자 참가가 있다. 그래서 대립 당사자 구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당사자가
확정이 되면 그 당사자한테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민법의 권리 능력에 대칭되는, 그다음에 소송 능력이 있을 것, 민법의 행위 능력에 대칭되는, 그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 등등을 따져야 되는데, 그 따지기 전에 그럼 누가 당사자냐라는 당사자 확정이라는 문제가 한번 걸러져야 돼요. 확정된 당사자를 전제로 이제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 그다음에 소송 능력이 있을 것, 그다음에 소송 요건은 아닌데 변론 능력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이런 것 등을 따지기 위해서는 누가 당사자인지, 그래서 확정된 당사자를 전제로 이게 소송이 진행돼서 그 사람 명의의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한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게 원칙이죠. 당사자 이외의 사람한테는 그 싸움의 결론이 작동하지 않는 대세적인 효력이 있는 뭐 형성 판결 같은 건 특이한 경우지만, 일반적인 싸움은 싸운 사람끼리만의 결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추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먼저 당사자가 누구냐, 그럼 당연히 원고로 소장에 써오고 원고로부터 피고로 지목된 그 사람이 당사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원칙적으로 치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앞으로 이제 민사소송 배우는 거는 그냥 원칙만 알면 참 심플한데, 시험은 꼭 뭐를 내요? 특이한 경우를 자꾸 이상하게 벌어진 일을 내는 거예요. 원칙은 그냥 원고와 소장이 자기 당사자로 내겠죠. 그다음에 피고 자기한테 돈 받을 그런 사람을 피고로 삼아서 내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그 사람을 확정하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자격이 되는지를 따지면 되는 건데, 특이한 경우를 자꾸 이제 상정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시험에 물어보는 거는 누가 남몰래 냈으면 어떡하느냐. 성명 모용 소송이라는, 성명 모용. 그 다음에 돈 빌려줬다가 받겠다고 냈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 경우에 죽은 사람이 당사자냐 아니면 그 상속인이 당사자냐, 뭐 이런 특이한 경우에 확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원픽으로 등장하는, 소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당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성명을 모용해서 갑이 아님에도 을이 갑인 척, 그러니까 병이 갑인 척하고 을을 상대로 냈어요. 그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가 문제돼요. 당사자 확정은 소장의 표시를 기준으로 소장에 등장하고 있는 당사자란에 등장하는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치, 청구인이 기재돼야 되니까 그 소장에 당사자로 표시돼서 등장하는 원고 피고를 그대로 당사자로 확정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가 문제되냐? 성명이 모용된 소송, 성명 모용 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죽은 자, 만연이 죽었는데 체킹이 안 되면서 사자명의 소송으로 등장한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돼요. 그 밖에 또 문제되는 게 몇 개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럼 사자명의 소송과 성명모용 소송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에서 어떻게 당사자를 확정할 거냐. 성명모용 소송을 하나 예를 든다면, 병이 갑인 척하고 을을 상대로 냈어요. 소장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원고 갑, 피고 을. 근데 실제는 병이에요, 병. 모용당했어요. 누가 모용당한 거예요? 갑이 모용당했죠. 피모용자죠. 모용한 사람이 병이죠. 그럼 이 판결은, 나중에 판결은 또 어떻게 나오겠어요? 을이 갑한테 하라든지 갑의 청구를 기각한다든지인데, 갑은 지금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모용당해서. 병으로부터 모용당했어요. 이것을 그럼 표시해야 한다면 갑이 당사자, 원고라고 할 거냐?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 분명히 이상하잖아요. 병이 모용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시설에 의하면 갑으로 보는 거예요. 설사 모용당했어도. 모용당해서. 그래서 이런 판결이 그럼 끝끝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간에 걸러지지도 않고 끝끝내 가면 어떻게 되냐? 중간에 병이라는 걸 법원이 알면 병항을 무건 대리인 비슷하게 취급하면 돼요. 네가 왜 마음대로 대리권 줘서 낸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냈냐라고 해서 무건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그 경우에는 소송 요건에 흠이 있는 것으로 부적법 각하한다. 원고 측의 경우라면 이 소는 법원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각하시켜버려요. 너가 이거 소송 내온 것에 대해서
갑이 낸 게 아니고 네가 모형에서 냈으니까 각하시킨다. 피고 측의 경우라면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피고 측이 이런 상황이 깨달아졌으면 법원이 알겠으면 모용한 사람 병을 배척하고 제대로 피고 오라고 출석 요구를 한다. 표시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런 처리를 해주면 다행인데 그냥 영문도 모르고 계속 갔어요. 모용한 소송이 끝내 갔어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간과한 판결이라고 그래요. 간과한 판결. 간과한 판결. 끝내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까 거하고 다시 또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아까는 뭐였었어요? 지금은 당사자 입장인데 아까 법관 중에 제척됐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이 법관이 판결을 한 게 결과물까지 나왔어요. 항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게 종국 판결이고 아직 확정이 안 됐으면 상소를 해서 이걸 뭔가 시정을 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확정됐으면 저번 때 예외적 비상적으로 원래 확정됐으면 더 이상 타치 못하는데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비상적으로 451조에 재심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재심은 함부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법관이 제척되는 사유를 끼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놓치고 제척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이 됐을 때는 아직 확정 전이면 상소를 할 수 있어요. 상소. 확정이 됐으면 재심 사유가 있는지를 가서 봐야 돼요. 재심 사유. 451조 1항에 가서 재심 사유에 보면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경우에 451조에 2호인가에 보면 사유가 있어요. 2호 맞아요? 451조 2호. 그죠? 그것에 의해서 사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재심은 함부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딱 있어야 돼요. 451조 1항 2호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 그게 있으니까 제척되어야 될 판사, 제척 사유가 있는 판사가 관여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요 설명을 하면서 제척 등에 있어서 제척의 효과, 이에 기해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재심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상소, 상고 이유에 424조에 상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다만 자세히 보면 424조 상고 이유에서는 1항 2호, 그 다음에 재심사유에서는 451조 1항 2호로서 지금 그게 같은 호에 있는데 조문을 실제 봐봐요. 조문을. 같은 표현을 쓰고 있나.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딱 같은 문장, 그러니까 같은 식으로 한번 424조 1항 2호 읽어봐요. 424조 1항 2호. 읽어봐.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 451조 1항 2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할 때. 똑같아? 지금? 조금 틀리지? 뭐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법을 하면 딱 이게 치밀하잖아. 똑같은 말 하려는데 왜? 좀 어느 한쪽으로 이게 통일되게 하지. 조금 같은 말이긴 한데 뭔가 조금 틀리잖아. 아,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대칭되는 얘기를 해주려는데 대칭되면 딱 똑같이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게 자구가 틀려. 어? 치밀하지 못하네. 굳이 표현을 달리할 건 없잖아. 같은 말을 하려고 했으면. 그렇잖아. 우리들은 그런 거 정확하게 해야 되는. 하여튼 그런 사유가 된다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간과한 판결 여기도 이 경우에 성명 모용자가 관여해서 판결까지 내려졌어요. 그럼 이거 봐봐. 원래 이 판결에 등장하는 을은 원래 판결에 등장하는 을은 실제 영문도 모른 채 병이 자기 행세를 하면서 이 끝끝내 갔으니까 판결이 내려졌을 거 아니야? 이 경우에 을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 표시에 의해서 당사자를 확정하면 이 판결은 표시에 의하면 을의 판결이 맞아. 을의 판결이야. 표시에 의하면 을의 판결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좀 황당하잖아.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봐. 누가 나도 모르게 나인 척하고 판결을 내고 그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으로 끝난 어떤 판결을 딱 와서 네 이름으로 됐으니까 네 판결이다. 표시설에 의하면 네 판결이야. 모용당했어도 자기 판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돌파구로 표시에 의하지 않고
이때는 어떤 입장으로 이것을 갖다 벗어나려고 하는 학설이 하나 나오냐면 행동설로 나와. 행동설. 당사자 확정은 표시에 의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행동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뭐야? 모용한 사람이 당사자가 될지언정 모용당한 사람은 소송에서 자기는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서면으로만 자기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아무것도 뭐 판결이란 건 뭐야? 자기가 펼친 주장 공방의 결과물인데 자기가 펼친 주장 공방은 영문도 모른 채 누군가가 모용해서 자기인 척하고서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행동설의 입장에서는 어떻다? 누구를 당사자로 삼는다? 모용한 병을 삼을지언정 을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판결은 을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곧바로 갈 수 있어. 행동설에 의하면 어떻다? 당사자 확정에 대한 기준에 행동을 기준으로 하면 이건 을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곧바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입장인 표시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을의 판결임 자체는 인정을 해야 돼. 억울하지만. 그럼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면 상고, 상소, 확정됐으면 재심인데 상고에 보면 424조의 1항의 4호, 재심에 가서 보면 451조의 1항의 3호에 보면 시키지 않았는데 성명모용자가 한 것처럼 무건대리 등에 관련된 재심 사유가 있고 상고 이유가 있어서 그걸로 걸어서 빠져나가야 돼. 그냥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 표시설에 의하면 어떻다? 그냥은 이거 내 거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누가 한 건데 왜 내가 이거 내 거냐?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소송에서는 표시에 의해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억울하지만 자기 판결이 있는 거야. 자기 판결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확정이 아직 안 됐으면 상고를 해서 이걸 취소시켜야 돼. 내 게 아니다라고 취소시켜야 돼. 형식적으로는 지금 자기 거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확정까지 됐으면 재심에 의해서 취소시켜야 돼. 취소시키지 않는 한은 자기 판결이야. 억울하지만. 잘못됐지만. 그제? 그런데 행동물을 기준으로 하자면 그냥 다이렉트로 내 판결 아니다라고 뻗댈 수는 있지. 행동을 만약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지금 실무는 행동으로 하지 않고 표시를 기준으로 해. 표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뒤늦게라도 이거 나 몰래 확정까지 됐을 때는 재심 사유로 451조 1항 3호로 취소시키지 않는 이상 수용을 해야 돼. 판결은 확정되면 그 당사자한테 효력이 생기니까 만약 이게 돈 줘야 되는 거라든지 어떤 토지나든지 건물을 인도하는 거라면 줘야 돼. 달라고 하는 이상. 이 판결대로라면. 그러니까 취소시켜야 돼.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451조 1항의 3호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취소시키는데 요때는 상고 때는 왜 1항의 3호가 아니라 4호야. 뭐가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그래. 재심 사유는 나중에 되게 중요한 건데 관할의배가 상고 이유로는 있다가 여기서 빠져나가. 잘 봐봐. 424조와 451조 1항을 비교해보면 관할의배가 빠져나간다는 말은 뭐야? 관할의배는 관할이 잘못돼서 내려진 판결은 확정됐을 때는 재심 사유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상고는 할 수는 있지만 재심은 어떤 개념이야? 예외적으로 특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갖다가 취소시킬 수 있는 3심자에서 확정됐으면 끝인데 부득이하게 비상적으로 해주는 건데 거기에 관할이 잘못돼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는 커버링이 안 되도록 딱 세팅이 되어 있네. 상고 이유까지는 되어 있지만 그제? 451조 재심에서는 빠져나가 있잖아. 그제? 그렇지? 그런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설명이 앞에서 다 나오니까 지금 뒤에 게 앞에가 연결시키는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 얘기를 잘 들으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조립이 돼야 돼. 조립이. 그 대신 나는 조문이 뭐 빠져나가고 이런 건 책에 잘 없지만 이렇게 내가 말로 해주니까 그런 걸 보면 조금 조문을 이렇게 습득하는 게 좀 쉬워. 책으로는 잘 습득이 안 돼. 그게.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질문. 학설 그런 것 등은 원래 두꺼운 책들은 있는데 불필요해서 다 커트한 거야. 당사자 확정의 기준에 표시설 얘기하면서 까지만 설명하고 다른 학설 설명하면 복잡해질까 봐 안 했지만 계속 표시설 이런 말이 지금
고딕체로 나오는 게 사실은 표시설 말고 행동설이 있고 또 의사설이 있어. 의사설이 있어. 일반 교과서는 다 나오는데 복잡해질까봐 여기는 일단 빼놓고 얘기한 거야. 혹시 어디 딴 데 그런 걸 넣는지 모르겠다. 그냥 교과서 설명만 하지 학자들도 취하고 있지는 않아.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쓰이는 학설이야. 표시설이야. 표시설 기본은. 그래서 표시설을 고딕으로 쓰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다만 표시설과 대칭돼서 의사설, 행동설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또 질문.